조정래의 첫 번째 대하소설 태백산맥. 태백산맥에는 정치적 이념의 충돌이 아닌 분단의 시대를 살아간 민족의 삶이 있다. 그 속에 담긴 한과 넋이야말로 분단 극복의 힘이며 생명력이다. 작가 조정래가 분단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태백산맥의 진정한 의미를 소개한다. 이번 시간에는 태백산맥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태백산맥을 읽은 여러 독자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갖고 있는 게 왜 그런 작품을 썼는가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런 작품을 쓰면서 그 많은 소재들을 어디서 취합했는가 하는 의문이고, 세 번째가 그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작가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산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분단의 이야기입니다. 분단의 이야기인데 단순히 분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단을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통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소설의 주제입니다. 한국에서 소설을 놓고 글을 써서 문학가로 인정받으면서 대학 교수 노릇을 하는 문학평론가라는 사람들이 대략 한 500명쯤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찌감치 정의하기를 한국 문학의 원류와 본류는 분단문학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작가도 다른 평론가도 전혀 항의하지 않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분단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전체의 비극을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소설을 제대로 써내지 않는다면 한국 작가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엄청난 임무부여가 한국 문학의 원류와 본류라는 정의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분단 문학이 돼 분단 극복 문학이어야 한다고 다시 토를 달아놨습니다. 분단 극복. 극복은 뭡니까? 넘어간다는 뜻이죠. 분단을 넘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선뜻 뭐가 들어옵니까? 분단 문학이라고 해서 분단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한국의 분단 상황을 정치적으로 제약하고 압박하는 법이 있지요. 무슨 법? 국가보안법. 크게 말해도 괜찮아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제가 소설을 시작할 때 국가보안법의 개폐, 폐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어디로 끌려갔어요? 중앙정보부. 그런데 지금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실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단의 소설을 쓰되 분단을 극복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제 소설이 태백산맥이 쓰여지기 전에 분단을 다룬 소재가 약 60%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작가들 대략 600명에서 1000명이 이르는데 제가 소설을 태백산맥을 시작할 때 그때마다 600명이었고 그 후에 늘어나서 1000명을 넘어가는 모양인데 그 600명의 작가들 또한 작품을 분석해보면 60% 이상이 분단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론가들이 분단 극복 문학이 한다고 극복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분단 상황을 다루었으되 그것이 국가보안법이 제약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썼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무슨 문학이다? 그야말로 분단 문학이다. 작가들이 국가보안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자기 검열, 미리미리 스스로 검열하는 거예요. 이거 쓰면 안 되겠지? 지우고. 이거 쓰면 안 되겠지? 지우고. 그러다 보니까 소재만 분단이었지 주제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반공문학에 머물러 버렸단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이 볼 때 그 분단을 넘어갈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넘어가라 소리예요. 국가보안법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어디로 가? 중앙정부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론가들이 그 이야기를 제시했으면 분단 극복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써요. 그걸 쓰면 어떻게 돼요 또? 또 붙들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시만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고 자기들은 얕게 딱 뒤로 빠져버려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극복이란 말을 못 알아듣는 작가는 한 명도 없죠.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그 분단 극복을 해서 국가보안법이 제재하는 부분을 넘어가 버리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휘발유통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고 맨몸으로 알몸뚱이로 가시철망의 담을 뚫고 가려고 하는 무모함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분단을 다룬 소설들이 한 작가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편을 써놓고 보니까 완성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중편 쓰고 또 중편 써서 안 되니까 또 다른 중편 써보고 또 안 되니까 장편 써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그 뭔가가 바로 민족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가보아도 결국은 손오공이 아무리 하늘을 날아가도 도달한 데는 어디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듯이 그 국가보안법이 제재하고 있는 울타리 내에 있단 말이죠. 이 고민에 봉착한 것이 한국어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백산맥을 쓰기 직전에 내가 8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편 2개, 중단편집, 단편집 해가지고 그걸 전부 제가 냉정하게 발표해보니까 이 소설은 한 편도 남지 않겠다. 내가 지금 잠깐 죽는다고 생각하고 따져보니까 한 편도 안 남겠다. 남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왜 중요하죠? 문학은 뭐 했다고 그랬죠? 그 생명이 만년을 가야 하는데 남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쓰레기지요. 나의 인생이 망운을 가까이 가는 나의 인생이 쓰레기란다면 헛산 거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걸 써보자 하고 작정하고 그야말로 분단을 극복하려고 작정한 것이 태백산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분단의 이야기는 이런 식의 산맥이에요. 우리 민족이 분단된 이야기가 이 자체가 거대한 산맥인데 단편으로 쓰면은 이 골짜기 좀 파다가 말고 중편으로 쓰면은 이만큼 파다가 말고 장편으로 쓰면은 이만큼 파다가 말아버리니까 전체의 모양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하 소설을 써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계층에서 나타난 이야기들을 총체적으로 모아야만 전체의 모양새가 볼 수 있다. 그래서 대하 소설을 첫 번째 구상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분단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반공주의를 넘어가야 하는 것인데 반공주의를 넘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즘에는 좀 달라졌겠지만 우리 후배 15년 후배들까지도 공산주의다 빨갱이는 뭐라고?
뿔 돋친 도깨비다. 또 이빨이 나와가지고 피 빨아먹는 흡혈귀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6.25 되면 그렇게 글짓기 시켰고, 그리고 포스터 그렸고, 군대 가면 뭐 하는 거 있죠, 이거. 거기에 그 표적을 그렇게 만들어 놨었고, 이것을 해체시켰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도 그들 나름으로 인간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들이 흡혈귀입니까? 도깨비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면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찌할 수 없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그들 나름의 투쟁을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너 또 와. 그래서 끌려가야 되는 거죠. 국가가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는데 그게 아니다 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분단 현실은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죄가 된 것이 우리 분단 현실입니다. 얼마나 끔찍스러워요. 그러니까 사실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 진실인데 진실에 접근하기 전에 사실만 말해도 죄가 되는 나라였어요.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감옥살이 해야 하고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해방 공간이라고 말하는 해방에서부터 6.25가 일어나기까지 그 5년 동안의 역사를 전혀 연구 안 했어요. 그 진실을 밝히면 감옥 가야 되니까. 평론가들조차도 또 암시만 했지 분단 극복을 말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이 인간이고 우리 반공주의가 말한 그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소설의 주제다. 그게 극복이라고 정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갖다 놓고 대하소설로 인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거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들이 태백산맥 다 읽었다고 전제하고 태백산맥에 나오는 인물이 얼마쯤 됩니까? 몇 명이 됩니까? 네? 대충. 그 시험본 사람은 바보니까. 어떤 컴퓨터 하는 사람이 컴퓨터 입력시켜가지고 조사해보니까 나도 몰라요, 몇 명인지. 273명이래요. 나는 필요할 때 이름을 짓고 성격 부여해서 써먹었지 내가 난 새끼들이 몇인지 씌워보지 않았지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씌워봤대요.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많은 인물을 만들어낸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작가 입장에서는. 그런데 분단을 극복해가는 그 부분,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연구하는 자들이 내려놓은 정의가 있어요. 두 개의 서로 반대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하는 두 개의 정치 집단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점은, 모순과 갈등은 그들에 의해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계속 싸우니까. 그 중간에 문화라는 중간 여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정의 내려놨습니다. 이것도 작가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문화 속에 뭐가 들어가요? 문학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과제가, 우리 민족의 비극이 분단이고 그것을 풀어야 하는 수고리 통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분단 시대에 사는 작가로서 양쪽 정권에게만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럼 작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작가만 하느냐? 다른 예술이 다 해야 되겠지요. 다른 또 문화적인 것, 역사학자들 다 동원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미술 가지고 뭐 분단에 대한 뭐 하면 휴전선이라든지 그리고 말겠지요. 또 음악으로 하면 뭐 몇 것, 그러면 구체성이 없잖아요. 가장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시도 아니고 소설인 거예요. 그래서 문인들이, 시인들이 분단의 시를 별로 안 썼지만 소설가들이 분단 이야기를 많이 썼던 것도 바로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성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임, 작가로서의 소임,
그것이 그 시대의 산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술 취한 사람이 신문에 난 이야기를 술주정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붙들려 가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간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신문에 난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렇게 이미 신문에 난 것조차도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갑갑한 속에서 군부적 독재 30년을 살아왔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테레사명을 시작한 것이 1983년입니다. 이 1983년에 여기 온 사람 중에서 안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광주에서 200여 명을 학살을 해버리고 강압적으로 핍박을 가하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그 핍박이 무서워서 그때 운동을 못하고 전부 잠복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나는 옛날에 빨치산 투쟁을 했어 하면 그냥 잡혀다가가지고 10년 전역 살아야 돼요. 빨치산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20년 전역을 살고 나왔는데 보호 관찰한다 해서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또 감옥을 살리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때 국가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이 도깨비가 아니고 흡혈귀도 아니고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감히 하려고 하다니 못된 놈. 응? 그 된 거죠. 그러나 이것을 알면서 폭력이 무서워서 쓰지 않는다면 그게 어찌 작가이겠는가 하는 실존적인 자기 괴로운 책모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모르면서 안 써버리면 무식의 소치니까 용서가 되지만 알면서 안 쓰는 건 비겁이지요. 작가에게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양심과 정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실현시키지 못한다면 작가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태백산맥을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983년에 현대문학의 구호로부터 작품이 연재되기 시작했는데 두 회분을 써놓고 나니까 아무래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 망설이다가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저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학을 해서 도저히 잘 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문과를 갈 때 국문과로 한 게 아니라 굴물과로 했어요. 굴물과. 밥을 굶었던 게 우리 선배들이에요. 문학하면서. 그리고 독자들이 1970년 그때 독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으로서 상상도 못하는 경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책을 내려면 마누라들이 5년, 6년 갯돈 부어놓은 걸 갖다가 자비 출판을 했어요. 3,000불씩. 그렇게 해서 우리 문학이 이어져 내려왔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굶을 걸 다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열혈 청년들이 문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를 쓰고 싶어 했어요. 10대 때 시인 아닌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국문 갈 때 다 시인이 되고 싶어 갑니다. 그래서 시 쓰다가 안 되면 우리 문학동네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소설 써요. 소설 쓰다가 안 되면 희곡 써요. 희곡 쓰다 안 되면 시나리오 써요. 시나리오 쓰다 안 되면 수필 써요. 수필 쓰다 안 되면 평론 써요. 이게 또 평론가한테 기분 나쁘겠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 문학동네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를 2년 동안 써서 안 되어서 남들은 시를 한 편을 쓰면 일주일 걸리는데 저는 하루에 3편씩 써버려요. 그냥 도저히 길어지고 시는 줄이는 건데 길어지고 그래서 1년 동안 한 나를 반성하면서 소설로 바꿨어요. 그리고
소설로 바꾸고 나서 시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잊지 못하여 시인을 아내로 삼아 지금까지 받들고 40년을 살아와. 그 아내에게 우리 애 하나만 낳고 끝내자. 동의해서 하나만 낳았어요. 그놈이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4학년 때 태백섬이 시작되는데 걔는 자고 있고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네, 그랬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써가는 대로 한다면 반드시 정치적 핍박을 받게 되고 위해를 당할 것이다. 그때 저 하나 있는 거 데리고 제대로 살 수 있겠냐? 집사람의 경우는 우리가 문학을 작품을 쓸 때는 시인과 소설가지만 일상생활 할 때는 그냥 평범한 주부잖아요. 주부의 영혼으로 있다가 느닷없이 벼락 맞듯이 저 스리랑카에서 해일 치듯이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평범한 주부의 영혼이 시인의 영혼으로 확 바뀌었겠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작가가 자기가 쓰고 싶은 걸 마음대로 써야지. 그런 정치적인 핍박이 무서워서 피한다면 그건 작가가 아니다. 마음 놓고 써라 했습니다. 나 장가 잘 갔죠. 근데 그때 그 후에 15년이 지나서 내 소설들이 그렇게 엄청난 독자를 만날 줄 알았더라면 애를 셋쯤 낳을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란 계획이 바로 그거예요. 농담이고. 그래서 아내한테 유언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마음 편안하게 태백산맥을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서 빨산들의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빨산에 산 사람 다 죽고 어쩌다가 살아남았어도 그 사람들은 자기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과거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식으로 숨어 살던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가고 두 사람한테 가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들을 모으고 또 가서 보면 아무것도 모른다. 난 다 잊어버렸다. 다시 찾아가면 나이가 많아서 죽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저 모래사장에 떨어져 있는 쌀알을 하나씩 줍듯이 그렇게 취재를 해서 엮어서 놓은 것이 태백산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태백산맥을 읽기만 해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걸 쓰면서 붙들려갈 생각 안 했느냐, 두렵지 않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우익들의 이야기를 쓸 때는 파지 거의 없이 막 써나가는데 좌익들이 나올 때는 파지가 10배가 나옵니다. 또 검열하고 또 검열하고 이러면 걸리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런 문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부의 강압이, 정치적 탄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문학 표현의 방법은 다양해진다. 여러분들은 태백산맥 읽으면서 그거 느꼈습니까?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응? 못 느꼈어? 그러면 아까 말한 안광이 지배에 철하도록 안 읽은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읽어야 돼요. 자, 여러분. 송경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큰 인물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 인물을 통해서 오장환의 병든 서울이라는 시가 나옵니다. 오장환이라는 사람은 월북해버린 사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월북 작가에 대해서는 이름도 석자를 제대로 쓰면 안 돼요. 오장환 할 때 꼭 학자들이 써도 가운데 글자 장을 가위표로 표시했어요. 학자들이 쓰는데도. 정지용 하면 정가위용, 이태준, 태가위표 그런 식으로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장환의 시 이름 그대로 나오고 시 전부가 다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송경이라는 애가 문학지망생이에요. 그리고 시체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어요. 식어방만 잔뜩 들고 그때 당시에 반도 호텔에 가서 설탕도 안 탄 브레이커피 마시면서 폼 잡고 그런 여자인데 그 여자가 오장환의 시는 시도 아니다 하고 비판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를 전부 다 써놨어요. 그리고 주어지는 승무가 비교돼서 나와요. 그러면 독자들은 지나가면서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어요. 어느 평론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헐레벌 뛰어와서 선생님 정말 오장환 씨가 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정색을 하고 묻는 거예요. 당신도 평론가인가? 그 송경이가 부정적인 인물일 때 뒤집어 읽으면 어떻게 되지? 왜 뒤집어 읽을 생각을 못했지? 그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 거예요. 알아요? 문학의 기법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태백서방에 너무 많아요. 자, 불법 남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북조에서 불법 남침을 해왔다. 근데 사실 불법 남침인가요? 네? 불법 남침, 불법 침략하는 것은 두 나라가 수교 관계에 있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북쪽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고 수교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법, 불법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말을 작가가 지문으로 지금 말한 것처럼 쓰면 어떻게 돼요? 제각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을 경찰서장의 입을 빌려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네. 이게 무슨 소리야? 빨리 쳐내라서 막아야지. 왜 계속 내두에서는 불법 남침만 되풀이하고 있어? 하고 비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발당하고도 안 잡혀 들어간 거죠. 그러면 가로 해놓고 독자 여러분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읽으십시오. 가로 닫고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게 작가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광이 집에 차도록 읽으란 말이 그거예요. 글을 읽되 겉만 읽지 말고 뒤에 숨은 뜻까지 읽어야 책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지금 한 말은 일반 독자에게 교양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이면서 문예 창작과 학생들에게 창작론을 본격적으로 강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핍박에 가해져도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자기 방어를 하면서 써나갈 수 있는 것이 소설의 묘미다. 그러므로 문학은 멋지고 아름답다. 해볼 만한 것이다. 여러분도 문학 좀 해보세요. 에이, 근데 별로 안. 태백산맥에서 소설이 되게 그렇게 말합니다. 소설의 제목이 반을 결정하고 첫 문장이 그 반을 결정하고 마지막 문장이 그 반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백산맥을 읽으면 첫 부분에서 왜 소아라는 여자와 정하섭이라는 남자가 둘이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올까? 그 의심이 아니라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 거기에 작가가 소설을 쓰고자 했던 의도가 완전히 합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가는 사회주의자 또는 빨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간이었다. 희로애락을 알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자식과 헤어지면 자식 그립고 꽃이 보면 아름답고 지리산에 운해가 계시는 그 산의 모습을 보면 왜 내 조국 강토가 이렇게 아름다운가 감탄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인간 선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고 쓰는 건 소설이 아니잖아요. 암암리에 모르게 독자들이 느끼게끔 쓰는 형상화라고 하죠. 전문적으로. 그걸 하려면 독자들이 전혀 모르게 거부감이 없도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서적은 그냥 막 쓰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지루하잖아요. 소설은 그걸 풀어놨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단순히 이쁜 소아와 정아섭이가 살아가더라 그것만 봐버리면 소설의 10분의 1도 못 보는 거죠. 정아섭이라는 공산주의자가 그렇게 극한 상황에 처해서 사랑할지도 안다. 그가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첫 문장이 소설의 반응을 결정하는데 그 대목에다 왜 그걸 넣겠는가? 수십 가지의 장면들을 만들어 놓고 고르고 골라서 작가의 주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르게 해서 넣은 거라고요. 거기다 또 가로 해놓고 독자 여러분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소설을 함부로 읽을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독자들이 많이 질문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물 중에서 그럼 주인공이 누구냐? 이 주인공이 논란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염상진이다, 뭐 김범무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주인공이 없어. 또 누구겠어요? 적당히 그냥 뭐 점수 안 매기니까 적당히 말해봐요. 소설에 주인공 없는 소설은 없겠지요? 네. 있어요. 있는데 저렇게 많은 인물 속에 내할 수 있는 누구인지 명확히 안 드러나. 누굴까? 세계문학 전집을 100권을 고등학교 때 독파했다고 하는 사회학 박사가 그걸 못 찾아내서 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사회학 박사 엉터리다 그랬어요. 자, 해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 주인공 죽는 영화 봤어요? 없죠. 다 죽어도 주인공만 살아서 멋지게 쫙 나스트 씬에 우리가 영화의 감동이 나스트 씬이 얼마나 강렬히 남아있습니까? 어? 그렇듯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누구예요? 하대치와 외서댁이에요. 염상진의 묘에 와서 6명이 참배를 합니다. 밤중에. 그런데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둘이에요. 하대치는 남자를 대표하고 외서댁은 여자를 대표한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만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함께 양쪽 어깨로 끌어간다. 좌우의 날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가 하나고 남자가 다섯인 것은 그 당시에 빨치산의 비율이 그래요. 되게 5대1이에요.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로 소설이 끝납니다.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보이죠?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제가 고발당해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경찰에서 그가 계속 너가 말하는 것은 사회주의 아침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너는 빨갱이다. 막 이래 된 겁니다. 논리가. 그렇습니까? 인간은 이데올리적 존재입니다. 이데올리는 별거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 사회를 인간답게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상향이 이념입니다. 이념. 우리가 봉건 사회에서부터 이런 민주사회에 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봉건 사회의 비인간성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워서 오늘의 민주사회를 엮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그때마다 이데올이라는 게 있었고 20세기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대결한 것뿐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는 항상 인간의 삶이 변하면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변화는 첫 번째를 확인한 것이 사회주의가 몰락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자본주의 모순이 온다면, 자본주의가 계속 비인간화된다면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슬기고. 그 하대치와 외서댁은 인간의 새벽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사람다운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반공주의에 사무쳐 있는 경찰들은 그걸 그렇게 몰아야만 나를 감옥에 가둘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모는 것이고, 작가의 뜻은 딴 데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네.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지금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으시고 내가 소설을 얼마큼 잘못 읽었는가, 손해봤는가, 본전 손해봤는가 하는 걸 느껴야 됩니다. 아니, 소설이 좀 길어요? 좀 비싸? 그런 돈을 투자했으면
그만큼은 건져야죠. 그런데 제가 1986년부터 단행본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1987년부터 공갈 협박을 새벽 2, 3시면 당하고 너희 집 지금 폭파된다. 너희 식구 몰살시키겠다. 너희 아들이 어느 대학 다니는지 안다. 뭐 이런 식의 협박을 계속 받았는데 정식으로 비공식 정식으로 대한민국 수사기관들이 전부 다 동원돼서 내사를 했습니다. 그 내사 결과 91년에 검찰청에서 그 당시에 350만 부 이상 팔린 책을 새삼스럽게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 삼지 않겠다. 단서가 붙어 있었어요. 일반인들이 교양으로 읽으면 좋지만 대학생이나 노동자들이 읽으면 이적 표현물 수집죄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안방에서 어머니가 읽으면 교양이요. 건전방에서 대학생 아들이 읽으면 이적 표현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느냐 하고 모든 신문들이 그걸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1994년에 정식으로 자기들이 반공단체라고 하는 사람들 8개 단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빨갱이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해결 안 된 채로 끌어오고 있는 사건이고 아리랑을 쓰면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한강을 쓰면서 검찰청의 수사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미해기린 채로 검찰 고발 사건 사상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지금 영광스럽게도 저는 혐의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혐의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시청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있으니 지금 이 땅은 얼마나 민주화되었는가 확인할 수 있으시죠? 네. 그리고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저는 외국 여행을 가거나 비자를 바꾸거나 여권을 바꾸거나 또는 북한에 갈 때 통제를 당해서 못 갑니다. 그러면 담당 검사한테 제가 찾아가가지고 또 검사들이 이렇게 젊어요. 전부 내 자식처럼 30몇 가서 이거 도장님 찍어주시죠. 해서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혐의죄가 첫 번째 국가보안법 위반, 두 번째 사기, 세 번째 명예훼손, 3가지 범죄예요. 사기는 거짓말로 국민을 오도했다. 그게 사기 범죄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다 합해서 벌을 받았다면 아마 한 20년 받아야만 될 거예요. 그러나 저를 그렇게 검찰에서 못했던 이유는 전부 수많은 독자들이 읽고 저를 울타리를 만들어서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검찰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힘은 반공주의를 옹호하고자 하는 법의 힘까지도 싸워서 이겼다 하는 것이 태백산맥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모두 이 땅이 민주화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긍심을 가져줬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